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드디어 50회입니다. 와우. 50회. 감회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하게 될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50회라니. 아마 이런 팟캐스트를 네. 시작해서 뭐 한 회가 시간이 길든 짧든 50회까지 하는 방송이 1%가 안 될걸요? 진짜요? 우리가 그 어려운 걸 해낸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간으로 보면 3년 네. 했잖아요. 이런 방송은 아마 1%도 한참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데일리로 하면 50회가 금방 오니까. 네, 이게 뭐 완성도와 상관없이 또 듣는 분들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대단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우와. 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야, 그리고 또 50회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이 변화도 없이 그대로 그렇죠. 딱 이 네. 진용이 그대로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뭐 어떤 사람 밑바닥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밑바닥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 지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또 사회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죠. 네, 저희 약간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없이 저희 그렇죠. 뭐 노상방뇨도 한번 없이 3년을 이렇게 잘 뭐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또 잘 돼가지고 네. 뭐 이거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안 난다. 그렇죠. 뭐 또 이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서로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아. 네, 시작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참 여러모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100회 때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추세로 가면은 아마 3년이 안 걸릴걸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월 2회 나가니까. 네, 저희가 처음에 월간으로 하다 좀 네네. 빨라지고 이래가지고 2년 2년이면은 와. 2021년 올해 책 얘기를 할 때쯤이면 거의 이제 100회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휴. 네, 일단 상상하지 않기로 하죠. 네. 네, 오늘 후다닥 1쇄. 오늘도 제가 후보도서 3권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후보도서는 박완서 작가의 초창기 단편들을 모은 작품집 이별의 김포공항이라는 책인데요. 이 민음사출판사에서 쏜살문고라는 네. 이 문고본 시리즈를 냅니다.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여성 작가들의 그 작품들을 모아서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에 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완서 작가의 이별의 김포공항이고요. 저는 못 읽어봤던 작품이고 또 박완서 작가가 요즘에
지금의 정서에도 공감이 되면서 당시 시대도 놓치지 않았고 이제 앞선 시선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남겼던 작가로 여전히 젊은 작가로 읽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눈길이 갔어요. 그리고 제목도 너무 궁금하고 이별의 김포공항, 이별의 부산정거장, 뭐 보통 항구, 뭐 배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김포공항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특히 김포공항이라는 데가 이제 사적 이별의 공간으로 얘기되기 시작하는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는 뭔가 어떤 공적 일이나 뭐 국제 대회나 뭐 이런 거 가지 않는 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일 자체가 요즘 따지면 우주선 타는 거랑 거의 동급의 일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일단 후보로 올려봤었고요. 두 번째 후보로 올렸던 책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브래디 미카코의 책 아이들의 계급투쟁인데요. 이 책은 이 저자의 이름 브래디 미카코에서 눈치를 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국적은 영국인일 건데 이제 일본계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의 일종의 보육원 네. 이런 데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 시간대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자유주의가 광풍이 몰아치기 전에 네. 그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일했을 때 그리고 그게 다 무너지고 지금 일하고 있을 때 지금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아련한 과거로 넘어가서 그 사이에 뭐가 도대체 부서지고 깨지고 바뀌었는지 이걸 이제 알려주는 책인데 특히 영국에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차브라는 네. 이슈도 있었고 또 뭐 영화도 있었죠. 갑자기 그 켄 로치 감독의 블레이크? 나 나 다니엘 다니엘 블레이크 맞아. 맞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품앗이 형식으로 네, 요즘에 이렇게 검색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 이게 영국에서 중요한 이슈인 네.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이제 관찰자 입장도 있고 또 본인이 거기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 이 제목에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자아 안에 받아들이고 그걸 다른 아이들에게 표출하는가 이런 얘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정치 행위 혹은 그런 공동체가 이제 모였다가 뭐 분열되기도 하는 또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공간을 다루는 책인 거죠. 그래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요즘에 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휴거층, 뭐 월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 네, 특히 뭐 아이들 관련된 얘기는 뭐 한국에서도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게 뭐 네.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뭐 아파트 단지인데 뭐 누구는 뭐 뭐라고 하죠? 뭐 임대 뭐 여기 사는 아이들은 따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뭐 제가 듣기로 뭐 어떤 큰 무슨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는 그 이동로가 다르다고 엘리베이터 같은 게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한 책은 뜨인돌 출판사에서 나온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책으로 원제가 더 선플라워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제목이 한결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네. 주제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가 확 와닿아가지고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일 갈등의 네. 주요한 근거와 상황들도 다 용서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두환 씨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뭐 용서가 무슨 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창동 감독의 시도 이제 이런 맥락의 네. 문제를 밀양, 던지는 건데 뭐 이런 그렇죠. 밀양도 밀양에서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되게 보편적 정서인데 네. 이 책은 이제 유대인과 나치 그러니까 설정은 딱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은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나치에 복무했던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정말 처참한 그 일을 직접 손으로 벌였던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그 받아들이는 유대인이 아 이걸 내가 용서를 정말 할 수 있는 걸까? 해야 하는 걸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이 사람 지금 숨이 다해가고 있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나오죠. 그냥. 그렇죠. 침묵을 선택하죠.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예, 침묵을 선택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다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한 덩어리 이야기가 있고 이 뒷부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뭐 종교의 지도자들이다 우리가 알 법한 뭐 달라이 라마부터 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자신의 어떤 가능한 답을 붙여놓은 그런 책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떤 책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역시 이번에도 속어법인데 속어법이요. 뭐 세 권이 다 제가 보기엔 좋은 책이어서 근데 김포공항은 제가 별로 김포공항 좋아하지 않아서 일단 심플. 네. 일단 별로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계급투쟁 요건데 제가 사실 그 지금은 직업이 기자인데 원래 하고 싶었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교육 관련 책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뭐 페다고지랄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지나칠 수 없는 시리즈가 영국의 교육 시리즈 관련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원래 노조가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 노동자성이 너무 투철했던 나머지 그러니까 한 2004년 정도에 나온 지금도 지금 이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라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약간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이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그러니까 자녀 중에 아들들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난 노동자의 자식인데 육체 노동을 해야지 뭐 이렇게 계집 애들처럼 이런 걸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좀 더 열악한 방식으로 노동 계급이 재생산되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듬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걸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어쨌든 좀 그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님한테는 새로운 얘기나 새로운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황주부님은 저는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1947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제적으로 보면 겹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커멘트를 붙이는 그 방식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사실 우리나라 책에서는 저 별로 그런 책을 보지 못했는데 서구에서는 그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장르처럼 되게 유명한 유행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책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각계각층의 사람에게 물어본 것을 이렇게 엮은 책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 그래서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도대체 책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이 책이 나를 어떻게 자극할까? 그래서 이 책을 택했는데 저는 너무 좋게 저의 올해의 책 중에 한 권이거든요. 사실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약간 어땠냐면 그러니까 제 상태가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읽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책 읽다 보면 너무 아까워서 못 읽겠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오랫동안 읽었어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되게 한숨을 한번 쉬었다가 고민을 한번 했다가 다시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부분에 이 사람한테 동의가 됐던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글을 읽으면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대체 이게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일까? 그러니까 정말 내 스스로에게 되게 많은 말을 걸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책보다 이런 방식이 사람을 그냥 강제 사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가 이런 식의 질문을 참 받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게 되게 즉각적이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너의 가치관, 그 가치관과 신념, 그 안에서 너의 기질과 너의 본성 이런 것들을 한 겹 한 겹 들여다보게 하고 정말 내 생각을 꺼내게 만드는 책이어서 저는 굉장히 새롭고 좋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용서 참 이게 일상에서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과란 말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렇죠. 용서란 말은 진짜 안 쓰네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사회적인 이슈나 뭐 역사적으로 평가받거나 얘기되거나 되새김질될 그런 얘기들에 주로 걸쳐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게 그 용서라는 말 자체가 너무 커요. 이게 일상이랑 너무 괴리돼 있어서 이게 되게 철학적인 문화적인 이런 맥락에서만 쓰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장면이 사실 잘 안 떠올라요. 내 삶에 이제 갖다 댔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이 사람 얘기도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질문 우리한테 되돌리잖아요. 그 마지막에. 과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내 문제가 이게 앞에 쭉 읽을 때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딱 그 문장을 읽고 나면 내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을 이 책이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연출이라면 연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글의 기교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딱 와닿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용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근데 약간 서로의 욕망이 좀 교차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첫 번째로 저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느껴졌는데, 첫 번째는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용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뭔가를 가지고 딜레마에 빠지는데,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 뭔가의 어떤 유형의 강제력을 미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엄청 괴로웠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나의 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결정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뉘우치든 뭐 100% 뉘우치든 50% 뉘우치든 때로는 뭐 20%만 뉘우치더라도, 내가 보기에 뉘우침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사실 나는 의지로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나의 욕망이, 그러니까 용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실제로는 저 사람한테 강제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건가요? 그쵸? 일종의. 네. 이럴 때는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꼬여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 이 사람이 이제 앞전에는 약간 일부 격에는
쭉 상황 설명을 하잖아요. 일종의. 네. 일종의 소설 같이 읽어요. 되게 그쵸, 재밌게. 이런 일이 있었어. 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나왔어. 그리고 이 일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 2부에서 이 부분이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아직 많은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되게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맨날 주변에 이제 생활하는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하루에 뭐 많이 사람 만나봐야 10명? 그중에 뭐 거의 90%는 매일 보는 사람들일 거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교 그리고 그중에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종교들도 있고 이 종교가 어떤 사고방식에 맞아요. 기대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인문학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보면 대체로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용서를 이렇게 너른 마음으로 잘 하시죠. 아니죠. 명확하게 갈려져 있어요. 불교 용서, 그쵸, 기독교 그쵸. 용서, 유대교 용서할 수 없음.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명확한 게 전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유대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가 네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 고유한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개개인들에게 사실 그 개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문화적 바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너무나 뭐 기독교가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하면 예수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굉장히 강력함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정말 강력하구나.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조금 느낌님 얘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몇 가지의 지점에서 이게 정말 용서가 개인만의 문제일까? 왜냐하면 죄를 개인이 지었을 때 그건 개인이 용서하는 건데 우리의 많은 범죄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그냥 오롯이 단독자로서 결정한 어떤 범죄도 있지만 사실 나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 SS 요원이었던 이 친구지만 사실 거기에 그 몰아쳤던 분위기 젊은 청년을 거기로 몰아갔던 사회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많은 침묵하는 다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용인하는. 근데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개인의 그냥 내가 용서했으면 용서하고 이거는 1대1의 관계일 때만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에요.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게 1대1의 관계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종류의 책이에요. 어떤 부분이 그렇냐면 네. 사람이 특히 이제 귀가 얇은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자기 얘기가 없어지는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듣기에 그럴싸한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걸 소비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입장을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주체적이고 바람직한 삶은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용서를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제의 사과 이런 건 사실 1대1의 용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1대1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본 시민이 우리가 내 조상이나 내가 나의 현실에 실존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백해의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뭐 독일이라는 국가가 사과를 하든 아니면 뭐 일본의 뭐 수상이나 이게 사과를 하든 뭔가 저는 이 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당사자만이 즉 피해 당사자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다라는 명제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생각하면 그렇지라고 싶으면서도 그러니까 인류에게 많은 그러니까 인류가 처한 굉장히 많은 범죄 상황 있잖아요. 전쟁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관계에서 이게 1대1로 내가 너를 죽였으니까 그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사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음. 내가 죽인 사람이 없어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음. 상상은 가능하겠죠. 그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인데 네. 용서와 관련된 책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그 강남순 교수의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네. 이분 이제 그 종교학자, 기독교 연구가니까 네. 이제 그 관점에서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문화적인 철학적인 얘기들을 풀어내는 책인데 그 책보다 더 인상 깊었던 책은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실제로 용서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기반에 두고 있거든요.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실제로 만나는 이런 만나게 해주는 일들을 벌이는 건데 근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전에 이제 그 용서를 해줄 사람이 그러면 사라지면 그 가해자는 영원히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여긴 반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면 미궁에 빠진 범죄일 수 있죠. 근데 이 피해자는 용서했어요. 그 가해자를.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해자가 잡혔어요. 그럼 이렇다면 앞에 했던 용서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이 특정된 가해자를 다시금 용서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책에. 결국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네. 절대 일반화할 수 없는 이제 소통의 방식이고 그런 맥락에서는 김느낌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개별자 간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맥락의 얘기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네, 충분히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일본 아까 이제 황주부님이 일본 이제 얘기하셨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두 가지는 좀 구분해야 되지 싶어요. 용서를 하는 것과 내가 용서를 했다라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화하는 것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가령 이제 제가 홀로코스트를 체험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가 홀로코스트를 체험한 유대인 친구를 두고 있는 비유대인이라고 하면 저는 홀로코스트를 체험하진 않았잖아요. 직접 수용소에 갇히진 않았잖아요. 근데 친구가 갇혀가지고 얘기도 듣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면 안 되는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용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용서를 나는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개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죠. 이 맥락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네. 있는데 그 강남순 교수의 용서에 대하여에 보면 이제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용서를 우리가 흔히 떠올리잖아요. 사실 네. 용서라고 할 때. 근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낭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무슨 얘긴가 하니 그런 용서의 과정을 얘기를 할 때 그 용서해주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배포, 아량, 뭐 배려, 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도 또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 이런 일련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은 이제 낭만적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자꾸 빠지다 보면 이 용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함의가 아닌 네. 그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문제 제기하신 이제 사회정치적 함의를 놓칠 때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용서라는 행위를 그런 개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의 용서가 아닌 다른 용서의 영역을 이제 떼어놓고 그 부분 따로 전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뒤에 부분이 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아마 살펴보면 좀 문제 해결에 좀 단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긴 이런 거예요. 이 질문 나한테 던져봤어요. 그
내가 딱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럼 네. 너 같으면 용서할 것인가? 시몬 비젠탈이다. 내가 시몬 비젠탈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용서했을까? 전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기질인 거예요. 나의 여림, 마음 약함. 그러니까 딱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내가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차마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말로 들어서 한다는 거죠. 말로라도 나는 널 용서해. 너가 편안히 죽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과연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에는 무지하게 고민이 됐을 것 같고 평생을 괴롭게 내가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도 누가 네. 계속 꼬투리를 잡자면 기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문제가 사실 감정의 차원의 문제와 감정이 아니라 윤리이며 정의의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그쵸, 안에. 그쵸. 그러니까 용서해도 돼. 마땅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까 낭만적 용서 얘기했잖아요. 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우리가 용서를 네. 되게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나면 안 되나요? 나죠.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음. 사실은 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내가 용서를 한 번 한다고 이게 심플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딱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함으로써 나도 좀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그 용서를 계속 그 용서했던 마음 그때 바라던 어떤 모습 이런 걸 지속하고 끌고 나가려면 이 용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용서를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몬 비젠탈의 삶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그 소설처럼 묘사된 거 말고 뒤에도 비젠탈에 대한 몇 가지 편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비젠탈은 죽는 날까지 나치 전범들을 추적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본인의 삶 속에서 계속 추적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의 개인적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다른 영역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치의 그 엄마를 찾아갔을 때 장면이나 그다음에 뉘렌베르크 그 전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그 사람의 짧은 꼭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종합적인 인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침묵했던 인간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치 전범을 추적했던 인간이고 그 인간이 사적 영역에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관대함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피해자지만 또 다른 어떤 이해의 폭?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층층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층층들을 내가 살면서 이렇게 고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용서라는 게 사실 정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용서라는 행위는 정말 고도의 정치성을 함의하고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용서를 단순히 하고 말고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이고 만약에 저라면 저는 그냥 뭐 용서했을 것 같거든요. 용서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발화라고 했을 함의가 때? 있기 때문에 분들 이거 두 분 다 또 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행위 그걸 발화하는 행위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걸 내가 원치 않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취지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스스로 좀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엿되길 바라고 있나? 엿되길 바라고 있어서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더 한층 더 공경에 이 사람이 빠지는 상황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용서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나는 네가 엿되는 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고 명확한 문제 해결에 가까운 길일 것이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치면 자기가 좀 너무 별로인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억울한 뭔가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용서를 저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번뇌스러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질문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마 불교 이제에서 이런 해법을 많이 그래서 아마 불교에서는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걸 붙잡고 있어봐야 너만 괴롭지 않냐 이거인 것이고 그래서 좀 정치적인 그런 거는 좀 잘 구분해야 되지 않나. 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은유 작가의 책이 계속 겹쳤어요. 네네. 그렇죠.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사고들과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들이 되게 공통적인 행동이 있으세요. 뭐냐면 내 새끼는 죽었지만 다른 새끼들은 이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유 작가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예. 안에- 여기에 나오는 예, 부모님들이. 그리고 네. 사실 세월호 부모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 네, 새끼는 네. 그렇게 보냈지만 다른 집 새끼는 그렇게 보내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 새끼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른 집 자식들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니네들도 다 죽었으면 좋겠어. 너네들 아, 네. 굉장히 그것들을 방관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복수의 방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분들은 공통되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식은 그렇게 보냈지만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어로 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를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사실은 의미 있는 죽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식을 보낸 것이 그냥 그렇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뭔가 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잊을 수도 없고 어딘가에 복수를 하고 싶은 이 마음도 너무 크지만 그것을 뭔가 아름답게 수렴하지 않으면 그게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정말 온 힘을 내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닐까. 이게 단순히 명예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명예의 차원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의미화하고 본인의 삶의 의미를 만드는 그게 합쳐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용서라는 질문을 던진 비젠탈도 끝까지 나치 전범을 추적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다른 행동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게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를 해놔야 하는 거예요. 의미를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정말 값싼 은총이든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클릭이든지 이것에 지나지 않겠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게 뭐 행인 1, 2, 3 이런 사람은 굳이 이제 그런 엄청난 고민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이 주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만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 저희 후다닥 1세 뜨인 돌 출판사에서 나온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1997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어판도 이전에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 방식으로 좀 이 시대나 세대가 바뀔 때 한 번씩 뒤에 좀 답을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네. 붙어가면서 이 용서의 의미가 더 구체화되는 한편 다변화될 수 있는 방식의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질문을 놓고 우리 사회도 이런 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에 좀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질문 자체가 제목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아름답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아름답지 않은 용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용서를 매개로 꼭 나눠야 하는 어떤 사회적인 대화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요즘에 같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갈등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갈등을 다 거세시키려고 해요. 싸우면 야 니네 화해해 선생님 앞에 불러서 왜 싸우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화해하라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다 해체해. 요즘은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하고 사람들이 서로 좀 이 기분이 상해서 용서하지 않는 상황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을 다 같이 견디는 게 필요하다. 요 정도의 의미가 또 있지 않나 싶어요. 한국 사회에 던진 의미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저희 오늘 책사이다 반 100회, 네, 50회를 맞아서 후다닥 1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뜨인돌 출판사에서 나온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였고요. 저희 뭐 50회라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다음 51회로 또 새로운 출발, 초심과 함께 또 이런 거 담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사이다였고요. 저는 박알라딘이었습니다. 김느낌님과 황주부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